지금 여러분의 계좌 온통 파란불의 마이너스라서 코인 시장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포기하셨나요? 사실 다들 그러실 만한 장세죠. 네, 진짜 피말리는 구간인데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할 이 자료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요. 지금 당장 시장에서 도망친 그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의 심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약간 완벽한 불신 상태거든요. 그렇죠.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제는 차트 자체를 보기도 싫다는 그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화면 밖에서 한숨 푹푹 쉬고 있을 때 세계 최고의 기관들, 그러니까 이른바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자본들은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 완벽하게 반대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현상의 이면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대중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 모멘트 3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자료들에 담긴 데이터랑 온체인 움직임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과연 크립토 겨울이 진짜 끝난 게 맞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모멘트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임의로 거인들의 은밀한 줍줍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거인들의 줍줍,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월스트리트 저널의 관련 기사를 먼저 한번 보시죠. 기사 내용이 영어로 쫙 나와 있네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유행어 같아 보이는데 사실 거시경제를 대하는 월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위기라던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되는 고금리, 고유가 이런 거대한 불확실성을 이제는 시장의 변수로 안 본다는 겁니다. 변수가 아니면 뭐죠? 상수요. 즉 캘린더에 그냥 기본값으로 박아두고 투자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전쟁이 날까? 유가가 더 오를까? 금리 오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다가 현금만 쥐고 투자를 딱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절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오히려 그래, 세상은 원래 불안해.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무조건 자본이 쏠릴 수밖에 없는 확실한 곳에만 돈을 밀어넣자. 약간 이렇게 투자 전략의 패러다임을 아예 바꿨다는 뜻이네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대에 그 직관들이 생각하는 그 확실한 곳이 지금 어디일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안전자산일까요? 아니요. 바로 AI, 에너지, 그리고 크립토입니다. 크립토가 들어가는군요. 네, 불확실성 속에서 기관들은 어설픈 수익률을 내는 애매한 전통 자산들은 그냥 포트폴리오에서 다 던져버리고 있어요. 대신 이 세 가지 핵심 섹터로만 자금을 무섭게 집중시키고 있죠. 이게 바로 나초 트레이딩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와, 그렇군요. 근데 이 나초 트레이딩 전략이 실제로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아마 더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네, 어떤 자료죠? 자, 화면에 코인베이스 1분기 실적 기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무려 마이너스 31%를 기록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막대한 적자를 낸 상황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적자네요. 그쵸. 전통적인 기업 경영 논리라면 회사가 이 정도로 심각한 운영 손실을 봤을 때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가진 자산을 가장 먼저 내다 팔지 않습니까? 당연한 수순이죠. 기업 생존을 위한 리스크 관리나 현금 확보가 일단 1순위가 되어야 하니까요. 네, 그런데 코인베이스는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단 한 개라도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죠. 아닙니다. 전혀 안 팔았어요. 오히려 1분기에 비트코인 1,100개를 추가로 더 사들였습니다. 와, 적자인데 더 샀다고요? 네. 그래서 현재 16,492개를 들고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트럼프 미디어의 케이스입니다. 트럼프 미디어요. 네.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미실현 손실이 무려 80%에서 90%에 달합니다. 펀더멘털로 보면 진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아주 처참한 수준인데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9,542개 그리고 시에로 코인 7억 5,600만 개를 단 한 개도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꽉 쥐고 있습니다. 진짜 무섭게 버티네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나스닥 상장 채굴 회사의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시죠. 아, 채굴회사 데이터도 있군요. 네, 이 회사 상장된 주가는 최근 몇 달간 말 그대로 형편없이 폭락을 했거든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였다면 진작에 패닉셀을 하고 시장을 떠났을 법한 아주 끔찍한 차트예요. 네네. 근데 이 회사의 내부 지갑 움직임을 보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채굴하는 비트코인 양으로도 성에 안 차서 회사가 가진 잉여 현금에 그냥 총동원해가지고 시가로 비트코인을 장내에서 계속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주가가 박살이 나고 적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코인 수량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와, 이게 진짜 이면의 진실이고 가장 무서운 포인트 같습니다. 겉으로는 막 시장 거래량이 얼어붙은 것 같고 기업들 실적도 엉망으로 나오니까 대중들은 아, 코인 끝났다 이러면서 손절매를 치잖아요. 네, 다들 도망가죠. 정작 그 거인들은 대중의 공포를 먹으면서 뒤에서 엄청난 식욕으로 그 물량을 다 받아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금융용어를 걷어내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동네 문방구에 세상에서 제일 희귀한 포켓몬 카드가 딱 한 박스 남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포켓몬 카드? 근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는 겁니다. 동네 꼬마들은 날씨가 무서우니까 카드고 뭐고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죠. 비 오니까 집에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 자본의 흐름이나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동네 부자 형들은 어떨까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오히려 문방구 사장님한테 웃돈까지 쥐어주면서 그 카드를 박스째로 다 쓸어 담고 있는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 꼬마들은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부자 형들은 비 그치면 이게 얼마나 비싸질지 아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포켓몬 카드 비유, 상황적인 맥락은 쏙쏙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약간 좀 지나치게 단순화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자산은 단순히 수집품이나 종이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순 종이 조각이 아니죠. 네, 기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무슨 내재 가치가 없는 수집품을 저렇게 미친 듯이 사들일 리는 없잖아요. 이들은 단순히 카드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카드 자체가 미래의 결제망이고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어떤 인프라적 가치를 보고 쓸어 담는 거 아닌가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맞아요. 제 비유가 현상의 겉모습만 담았네요. 이들은 단순히 나중에 비싸질 걸 기대하고 수집품 사재기 하듯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진짜 목적이 뭘까요? 이 거인들은 폭우가 그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금융거래가 그 포켓몬 카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 위에서 돌아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아예 시스템에 지분을 매집하는 거군요. 네, 폭우 속에서 헐값에 그 지분 자체를 매집하고 있는 거죠. 그 동네 부자 형들이 지금 코인베이스고 트럼프 미디어나 채굴 기업들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두 번째 결정적 모먼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모먼트죠. 면 기존의 거대 금융 권력들은 이 자본을 수용할 시스템을 대체 어떻게 짓고 있을까요? 여기서 드디어 블랙록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블랙록의 머니 블랙홀 현상과 그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랙록이 2024년에 야심차게 출시한 비들 펀드 규모가 벌써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크겠죠. 네,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단숨에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규모로 팽창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화면에 띄워드린 블랙록의 MMF, 즉 머니마켓 펀드 구조도를 아주 유심히 기술적으로 좀 뜯어보셔야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블랙록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려는 전 세계 거물급 투자자들을 겨냥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기술적인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전통적인 MMF를 이더리움 퍼블릭 체인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더리움 체인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혁명적인 건지 꼭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보통 국채나 우량기업 어음으로 구성된 MMF는 주식 다음으로 안전하고 기관 수요가 탄탄한 전통금융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든든한 현금성 자산이죠. 네, 근데 이걸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화 시킨다는 게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넘어서서 시장에 어떤 펀더멘털적인 파급력을 가져오는 건가요? 기존 전통금융 시장에서 MMF를 거래하거나 정산하려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 은행 영업일 기준이니까요.
네, 은행 업무 시간이 끝나면 돈의 이동도 딱 멈춰버리죠. 그런데 이걸 이더리움 체인에 토큰화해서 올리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전 세계 어디로든 즉각적으로 수조 원의 돈이 이동하고 정산될 수 있거든요. 와, 딜레이가 전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는 말 그대로 머니블랙홀입니다. 블랙록이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상품이 이제 이더리움 체인에 있으니 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와서 투자해라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돈이 몰려들겠죠. 네, 글로벌 기관들의 천문학적인 대기 자금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로 강제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5,000달러, 약 730만 원을 갈 거라고 예측하는 건 사실 엄청나게 보수적인 숫자예요. 730만 원도 보수적이라고요? 네, 무려 1경 원을 굴리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자기들의 미래 금융 생태계 자체를 이더리움 위에 짓고 있는데 고작 700만 원 선에서 멈출 규모의 유동성이 아니라는 거죠. 아,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왜 기관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확 와닿네요. 전통 금융의 그 답답한 결제 속도를 이더리움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거 초등학생 비유로 한번 가보자면 마치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기 있는 블랙록이라는 초호화 놀이공원이 딱 있는데 이 놀이공원의 VIP 입장권인 MMF를 사려면 이제 막히고 낡은 국도가 아니라 무조건 이더리움이라는 초고속 특별 고속도로만 타야 한다고 전 세계에 발표를 한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그 놀이공원에 가려고 돈을 싸들고 줄을 섰는데 그 고속도로를 타려면 당연히 톨게이트 비용을 내야겠죠? 아, 그게 가스비군요. 도로 강제되어 있는 셈이죠. 자, 이쯤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료를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차트와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모먼트는요. 바로 차트는 이미 겨울의 끝을 가리킨다입니다. 겨울의 끝이요? 네, 시장에 막 공포 섞인 감정이나 노이즈 가득한 뉴스들은 다 배제하고 차트에 찍힌 객관적인 가격 데이터랑 매수 매도 타점만 한번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진행자님, 화면에 2019년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9년 비트코인의 바닥 구간 흐름입니다. 이 과거 차트를 오늘 다시 가져온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당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랑 가격 움직임이 지금 현재 상황이랑 너무나도 완벽한 프랙탈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반복되는 유사 구조죠. 차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 당시 350만 원에서 360만 원 사이를 아주 굳건한 바닥 지지선으로 다졌습니다. 몇 달 동안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지루한 횡보가 계속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코인 끈닫다며 지쳐서 다 손절하고 떨어져 나갈 때쯤이었어요. 다들 포기했을 때죠. 네, 그런데 4월 초에 시장을 뒤집을 만한 호재 뉴스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단기 저항선을 아주 강력하게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차트가 어떻게 변했죠? 1,684만 원까지 수직으로 폭등했습니다. 지루한 횡보 뒤에 무려 4배 가까운 대상승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당시 매도자들의 물량이 완전히 말라버린 매도 고갈 상태에서 기관들의 아주 작은 매수세만으로도 가격이 폭등했던 현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차트를 이 프랙탈에 대입해서 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화면을 현재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아, 현재 차트로요? 네. 보시면 올해 2월 초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상단의 저항선을 두드리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이른바 비비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비비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수 타점의 핵심 신호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이 지루했던 단기 저항선을 마침내 돌파해서 그 위에서 지지를 받으며 안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뚫고 올라갔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019년보다 훨씬 거대해졌기 때문에 상승의 각도나 속도는 당시보다 약간 완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방향성 자체는 이미 확실하게 고개를 위로 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강력한 온체인 증거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당장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투자 전략에 써먹어야 할 부분이 바로 알트코인들의 철저한 차별화 장세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매수 타점이나 종목 선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두 개의 차트를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하는데요. 전문가님, 먼저 최근 블랙록 테마로 묶이는 실물자산 토큰인 온도 파이낸스 차트랑 AI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아카시 네트워크 차트를 좀 분석해 주시죠. 흐름이 어떤가요? 이 두 종목은 다음 강세장을 이끌 선발대 역할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대요. 네, 이 두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저항선 아래에서 눈치를 보며 횡보를 하는 동안 이 친구들은 이미 자신들의 단기 저항선을 아득히 돌파해버렸어요. 훨씬 위쪽에서 아주 견고하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와, 비트코인보다 강하네요. 네, 일반적인 하락장이나 침체장이라면 아무리 좋은 호재나 내재 가치가 있어도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가격이 줄줄 흘러내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단에서 버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돈이 들어왔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이야기했던 나초 트레이딩의 논리, 즉 AI나 확실한 인프라 쪽에 이미 스마트 머니와 기관들의 자금이 선제적으로 들어와서 하단을 아주 강하게 방어해주고 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아, 반면에 지금 대중적으로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도 많은 리플 차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리플 차트를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 여전히 강력한 저항선 한참 밑에서 잠잠하게 혹은 억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못 올라오고 있네요. 네, 시장의 내러티브가 실물 자선이나 AI 쪽으로 넘어가면서 막 불이 붙었는데 과거의 내러티브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은 바람을 타지 못하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더리움은 어떤가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200만 원대 지지선은 시장 붕괴가 오지 않는 한 영영 다시 오기 힘든 아주 튼튼한 바닥이 되었고요. 200만 원은 끊었다. 네, 그리고 현재 400에서 500만 원대 박스권에 강력한 저항선에 계속 몸을 부딪히면서 거대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전형적인 코일링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종목마다 자본이 들어오는 속도랑 움직임이 너무 달라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이 알트코인들의 파편화된 차트 상황, 초등학생 비유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금 차트 상황은 거대한 두더지 게임의 메커니즘과 딱 같습니다. 두더지 게임이요. 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장 두더지들은 땅속에서 계속 위로 고개를 내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나 규제라는 망치가 머리를 쾅쾅 때리면서 억누르는 중입니다. 아, 망치로 계속 때린다. 네, 하지만 이 대장들은 망치를 맞으면서도 더 이상 땅속 깊이 도망가지 않고 버티면서 맷집을 키우고 있죠. 여기서 온도 파이낸스나 아카시 네트워크 같은 새로운 내러티브를 가진 코인들은 아예 그 거시경제라는 망치 자체를 부숴버리고 땅 위로 먼저 튀어나와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거고요. 아, 선발대니까 먼저 튀어나왔군요. 그럼 리플은요? 반면에 리플같이 구시대 내러티브에 갇힌 코인들은 아직 기관 자본이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땅속에서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관의 돈이 어디로 먼저 흘러가느냐의 차이인 거죠. 굉장히 직관적인 설명이네요. 결국 어떤 종목의 내러티브가 기관의 선택을 받아서 망치를 먼저 부수고 나오느냐의 차이일 뿐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라는 어떤 봄이 오면 순차적으로 자본이 돌면서 시세를 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의 깊은 분석을 따라오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화면 밖에서 이런 치명적인 논리적 반론을 제기하실 겁니다. 어떤 반론이죠? 아니, 두 분 지금 밖을 한번 보세요. 물가도 엄청 높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안 꺾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 보니까 올해 금리 인하 아예 없을 거라는데 대출이자 갚기도 벅차고 마트 가서 정 보기도 무서운데 평범한 중산층 개미들이 돈이 어디서서 저 비싼 코인을 삽니까? 네, 아주 흔한 반응이죠. 개미들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는데 코인 가격이 몇 배씩 오르는 게 수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렇게 공격하실 수 있거든요. 와,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의문입니다. 겉보기엔 남볕한 논리적 모순처럼 보이니까요. 네,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대중들이 코인 시장을 오판하는 가장 큰 논리적 함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다수 중산층은 실질 소득 줄어들고 우량 자산은 없어서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유동성이 막 말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죠. 네, 근데 도대체 누가 무슨 돈으로 저 무거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시가총액을 수조 원씩 끌어올린다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핵심이자 대중이 흔히 착각하는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내는 열쇠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펼쳐지는 강세장은 과거 2017년이나 2021년처럼 개인 투자자들, 즉 개미들이 영끌한 쌈짓돈이 모여서 끌어올리는 장이 절대 아닙니다. 아, 개미들의 유동성으로 오르는 장이 아니다. 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시경제 키워드는 딱 두 가지예요. 바로 국가자본주의와 금융억압입니다. 국가 자본주의랑 금융 억압이요? 네,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는요. 흔들리는 달러 패권을 방어하고 향후 수십 년간 중국과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냥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AI, 군수, 그리고 크립토 산업을 노골적으로 밀어주고 자본을 펌핑하는 국가자본주의를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와, 자유시장 경제의 상징인 미국이 오히려 국가가 작정하고 특정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돈을 막 몰아주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금융억압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금융억압은 그 국가자본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미국의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복잡한 경제 이론을 실전으로 좀 쉽게 풀자면 이렇습니다. 네네.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려고 규제나 정책을 통해 은행이나 연기금 같은 기관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치 않아도 장기 국채를 사게 만들어서 국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아주 낮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 강제로 금리를 누르는 거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거대 자본과 은행들은 물가 상승률도 해지 못하는 이자 없는 국채를 들고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수익률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국가가 대놓고 밀어주는 성장 섹터, 즉 AI 주식이나 크립토 시장 같은 위험 자산으로 막대한 돈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지갑 사정이 얼마나 팍팍한지, 연준이 금리를 0.25% 내릴지 말지, 이런 건 거대한 자본의 흐름판에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노이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가 모인 골드만삭스나 심지어 미 연준 이사들 본인들조차도 정확한 금리 인하 타이밍은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못 맞추거든요. 맞아요. 매번 틀리잖아요. 네, 우리가 꿰뚫어봐야 할 질즘요. 평범한 중산층의 주머니 사정과 완벽하게 무관하게 국가 단위의 거대한 자본과 메가뱅크들의 돈이 살기 위해 코인 시장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을 견인하는 엄청난 초양극화, 즉 자산 시장에 K자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 K자 장세. 네, 여러분이 안 사도 빚에 쪼들린 개미가 못 사도 블랙록과 국가 자본이 사들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폭등하는 겁니다. 와, 완벽하게 펀질이 맞춰지네요. 결국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내 통장 잔고의 마이너스를 보면서 전체 시장의 미래를 재단할 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거인들의 돈줄이 지금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추적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심층 분석 미션을 완수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종합했을 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실전 행동 지침은 무엇일까요? 상황이 복잡할 때일수록 과거의 데자뷰를 복귀해보는 게 가장 확실한 행동 지침이 됩니다. 진행자님, 불과 1년 전 우리나라 전통주식 시장 상황 어땠는지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아유, 잊을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막 빌빌거릴 때 5만 전자라고 부르면서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랑 뉴스 댓글창에 조롱이 막 넘쳐났잖아요. 네, 장난 아니었죠. 국장은 하는 게 아니다. 기관들 놀이터에 원금 헌납하는 거다. 이러면서 시장 전체가 완벽한 불신이랑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훌쩍 회복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훌쩍 넘었죠.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코인 시장의 대중심리가 정확히 1년 전 주식시장의 그 완벽한 불신 단계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아, 똑같네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횡보 구간에서 세력들의 흔들기에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량을 절대 뺏기지 말고 꽉 쥐고 계셔야 합니다. 수량을 지켜라. 단,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분석을 듣고 상승에 대한 확신이 든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레버리지를 끌어다 단타를 치는 이른바 B2는 절대 네버 금물이라는 겁니다. 아, B2는 안 된다. 네, 기관들이 롱과 숏을 위아래로 무자비하게 흔드는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빚으로 투자하면요, 심리가 버티질 못하고 무너집니다. 결국 가장 낮은 바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털리게 되거든요. 빚으로 투자하지 말고 코인의 절대 수량을 방어하면서 이 거시경제의 지루한 망치질을 견뎌내라. 투자의 본질을 찌르는 정말 뼈와 살이 되는 조언입니다.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을 덮은 후에도 이 브리핑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주시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거대 자본이 크립토를 매집하면서 시장을 밀어 올리는 현장을 아주 긍정적으로만 분석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공동차업자 톰 리가 연말 비트코인 15만 달러 3억 원을 예측했죠.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네, 오르긴 오를 거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이 고민해봐야 할 진짜 서늘한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국가 자본주의와 블랙록 같은 전통 금융 거인들이 이 시장의 인프라를 장악하고 막대한 코인 물량을 쓸어 담는 데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과연 비트코인은 애초에 꿈꿨던 탈중앙화된 자유화폐로서 승리하는 걸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니면 그저 비트코인이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전통 은행들을 위한 가장 완벽하게 디지털화된 담보물로 전락해버리는 건가요? 이 거대한 시스템의 편입 과정에서 우리의 자산 가치는 분명 오르겠지만 그 끝에 있는 크립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10년 전 사이퍼펑크들이 꿈꿨던 혁명은 성공했지만 그 혁명의 과실은 결국 월스트리트의 금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섬뜩하면서도 씁쓸한 화두네요. 부재형들이 매점매석한 포켓몬 카드를 나중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만 하는 꼬마가 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 하루하루 변하는 15분봉 차트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다가오는 6월의 눈부신 일상을 마음 편히 즐기십시오. 거인들의 짐칸에 조용히 올라타서 묵묵히 일상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내 계좌가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 팔아야 하나 하는 가장 행복한 고민을 할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지금 당장 도망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이 도발적인 질문이 이제는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이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분석이 여러분의 계좌를 구하고 시장의 이면을 읽어내는 결정적 힌트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시장의 진짜 방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